안녕하세요. 북유럽 신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시간, 북유럽 신들의 세상 속으로 홍동욱입니다. 오늘도 역시로 마찬가지로 이제 게스트로 천수미 씨 와주셨는데요. 천수미 씨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북유럽 신화 이야기를 들으러 온 천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제 북유럽 신화를 안인희 선생님께서 지으신 안인희의 북유럽 신화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완전히 공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북유럽 신화가 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내서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약간 토르가 좀 메인이 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 주목을 좀 받지 못한 신과 그리고 드디어 인간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요. 지금까지 이제 토르에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르는 농사의 신이에요. 네, 그래서 토르가 이제 거인들, 그러니까 자연재해, 이 거인들 거대한 자연인 이제 거인을 무찌른다는 거는 네, 이제 인간들이 그만큼 자연을 좀 더 개척을 하고 농사를 짓는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모험담의 주인공은 대부분이 토르고 이제 인간이 활약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영웅이 상대해야 할 적이 거인인데 그 거인은 거대한 산이라든지 눈보라, 바다 같은 정말 인간이라는 작은 존재가 대적할 만한 그런 적들이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르에게 대부분의 이제 싸움을 맡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인간 영웅들이 어떻게 이제 거대한 좀 초원적인 존재들이 있는 그런 북유럽 신화에서 활약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단 신들의 이야기 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네, 미의 여신 프레이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레이야. 네. 프레이야는 이제 이전 이야기에 나왔듯이 이제 바나헤임에서 볼모로 잡혀온 바나헤임과의 전쟁이 끝나고 오빠인 프레이 그리고 아버지 요르드와 함께 볼모로스 아스가르드를 왔는데요. 네, 그녀는 이제 금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고양이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음, 상당히 또 이색적인 마차죠. 네, 토르는 네, 염소였는데 당연히 이제 미의 여신인 만큼 이제 아스가르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녀는 이제 목걸이에 브리진 가면이라고 하는 네, 정말 아름다운 그녀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마법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브리진 가면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상당히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그런 목걸이였기 때문에 이제 이전 에피소드에서 토르가 여장을 했을 때도 이 브리진 가면을 걸고 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정이 거인들이죠. 네, 이 걸고 있는 얼굴을 가린 토르의 그 근육을 보고도 이 사람은 프레이야라는 아,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브리진 가면을 차고 있다 이퀄 이제 프레이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프레이야가 어떻게 해서 이 브리진 가면을 손에 얻었는가? 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프레이야는 일단은 프레이야가 어느 날 스바르트 알프헤임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네, 이때 프레이야는 자신의 얼굴도 숨기고 몸 옷도 상당히 좀 꾀재재하게 입고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길가를 지나다니다가 이 난쟁이들이 아, 그 장신구를 팔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네, 근데 이 장신구를 보니까 하나같이 정말 훌륭한 장신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난쟁이들은 상당히 훌륭한 그 대장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 실력이 예사롭지가 않았던 거죠. 음, 특히 그 난쟁이들은 네 명이서 한 팀이었었는데 네, 그 이제 프레이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장신구를 혹시 음, 만들 수 있냐고 난쟁이들에게 음,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난쟁이들은 당연히 이제 자신들의 최고 걸작을 만들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음, 그런데 이제 프레이야가 자신이 그 만들어주는 대신에 네, 어떤 걸 대가로 주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난쟁이들한테. 네, 최고 걸작을 만들어 음, 주는 대신에. 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 제작이죠. 예, 주문 제작을 이제 주문을 하는데 네.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난쟁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금으로 된 그런 네. 보물을 요구를 하려 했어요. 예, 돈을 요구하려 했는데 근데 한 명의 난쟁이가 눈치를 챈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상당히 좀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고 얼굴도 잘 보이지 않지만 옷 사이로 보이는 그 몸이 상당히 아름답게 생겼다. 아 몸이요? 예, 네. 몸의 라인이라도 좀 뭐 보였는지 예, 상당히 이 사람은 미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예, 군데군데 뭐 피부가 예쁘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이제 아름답다든지 그런 걸 눈치를 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4일 동안 우리들과 함께 동침해 준다면 그걸로 이제 그 값을 지불한 걸로 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 난쟁이가 지난번에 이제 토르가 지혜를 쓴 이야기에서도 알듯이 네. 신과 난쟁이는 상당히 좀 그 지위의 차이가 있는 그렇죠. 그런 애들 그런 관계거든요. 네. 난쟁이가 이제 신과 함께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경스러운 그런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프레이야는 자신이 좀 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위한 장신구를 위해서라면은 네. 그 조건을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프레이야도. 망설이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레이야는 그 값을 지불을 했고요. 네. 실제로 지불을 했고 이제 당연히 그때 난쟁이들은 프레이야의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됐죠.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이 사람은 상당한 미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미의 여신이었으니까 지금까지 본 누구보다도 미인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프레이야는 브리징 가면을 얻을 수 있었고요. 난쟁이들은 이제 계약대로 브리징 가면을 정말 세계 최고의 장신구로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목걸이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레이야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목걸이, 자신의 상징인 브리징 가면을 자랑스럽게 걸고 다녔는데요. 네. 이제 아스가르드에서 돌아와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오딘은 이것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거래가 이제 아스가르드 신들의 그 위상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상당히 치욕스러운,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오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오딘은 그래서 그 브리징 가면을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는 프레이야가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입고 왔네. 네, 안 입고 왔다기보다는 저는 우리 신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서 저걸 그렇게 당당하게 메고 다니냐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키를 시켜서 이제 그 브리징 가면을 훔쳐오게 합니다. 그렇죠. 아스가르드에서 이제 제일 가는 도둑이라면 이제 뭐 로키죠. 그래서 로키는 오딘의 명령을 받아서 한밤중에 프레이야의 침실로 숨어 들어가서 브리징 가면을 무사히 훔쳐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본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신이죠. 본 신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아스가르드의 문직이 헤임달이었어요. 헤임달은 이제 아스가르드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프레이야의 침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이제 자신도 물고기로 변신을 해서 그 도둑을 쫓아갑니다. 좀 치열한 추격전 끝에 헤임달은 그 도둑을 붙잡았는데 로키였던 거죠. 그런데 로키는 사실 이거 오딘이 시킨 거야 라고 하니까 헤임달은 뭐 어쩌겠어요. 왕이 시켰다는데 결국 이제 브리징 가면은 우여곡절 끝에 프레이야 곁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브리징 가면을 얻기 위해서 프레이야는 그 어떠한 대가라도 치렀고 그것에 대해서 오딘은 별로 탐탁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키와 헤임달이 살짝 좀 이제 쫓기고 쫓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로키의 앙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헤임달이 어쩌면 로키는 이제 아스가르드 제일 가는 도둑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로키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헤임달이. 여담이지만 헤임달은 이제 가장 흰 자라고 가장 하얀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이제 빛의 신이거든요. 빛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희다라는 것이 하나의 개성 중 하나인데 네. 의외로 이게 영화 시리즈에서는 오히려 흑인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예, 그 점이 처음에는 당연히 캐스팅이 발표됐을 때는 네. 여러모로 좀 찬반이 있었긴 했지만 음. 배우분 자체가 여러모로 연기를 참 잘한 덕분에 카리스마 있게 연기를 잘해서 상당히 인상 깊은 캐릭터로 남게 되었죠. 예, 그렇다면 그 헤임달이란 어떤 신인가? 이번엔 또 헤임달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예, 헤임달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아스가르드의 문지기입니다. 예, 문지기이기 때문에 아스가르드와 미드가르드를 잇는 무지개 달인 비프로스트를 지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아스가르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살아있는 예, 감시 카메라로. 그래서 잠도 정말 조금 자고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아스가르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예, 로키도 붙잡았었고요. 그만큼 능력이 있던 거죠. 그 이제 헤임달은 갤라르호른이라고 하는 뿔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갤라르호른. 예, 갤라르호른. 이 갤라르호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은 이제 최종 라그나로크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외에도 이제 헤임달에 가진 가장 좀 독자적인 에피소드를 고르라고 하면 역시 인간들에게 계급을 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헤임달은 이제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을 이제 리그, 이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리그라는 가명을 쓰고 이제 인간들이 사는 미드가르드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임달은 바닷가에 있는 한 누추한 오두막, 집이라도 부르기도 힘든 그런 오두막에 있는 늙은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이 부부는 각자 이름이 아이와 에다였는데요. 각자 이제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둘에게 손님으로서 좀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그네로서. 그런데 이 둘은 이 리그를 대접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네. 이들은 정말 맛없는 식사라고 부르기도 힘든 예, 그런 것들 그래도 없는 형편이라도 내주고 이제 지풀로 된 이불로 이제 같이 아니 이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예, 잠 잘 것도 없어서 이제 침실도 자기들 침실을 같이 내줬는데요. 같이 자도록. 이때 리그는 이 부부의 가운데 원래 부부가 이제 나란히 자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이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침이 돼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네. 또 다시 길을 떠나서 이번엔 길가에 있는 이제 농장을 찾아갔어요. 그 농장에서는 이제 아피와 암마,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부부를 만났어요. 이 부부에게도 마찬가지 나그네로서 이제 대접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들은 그럭저럭 괜찮은 이제 빵이라든지 뭔가 고기라든지 그런 그럭저럭 먹을만한 그런 식사들을 대접을 하고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부부의 침실에서 예, 잠을 자게 해줬습니다. 또 사이에 잤겠네요. 예, 또 이제 부부 사이에서 잤고요. 예. 그래서 또 다음 날 이번에는 이제 숲속을 지나다니다가 커다란 저택을 갔어요. 네. 이번에 이 저택에 갔는데 이번엔 파티르와 모티르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부부에게 또 대접을 해달라 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줬고요. 당연히 큰 저택이다 보니까 돈이 많고 유복했기 때문에 이제 하인들이 가져오는 진수성찬을 먹고 그래서 또 부부의 침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헤임달은 그렇게 세 가지의 집을 방문하고 다시 이제 아스가르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일단 아이와 에다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 네. 이 부부의 사이에서는 어떤 아들 좀 못생기긴 했지만 힘이 강한 이제 트릴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트릴. 트릴. 그 이외에도 이제 9명의 아들 9명, 딸 9명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네. 첫째가 이제 트릴이라는 아들이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트랄이네요. 트랄. 트랄. 네, 트랄. 이 트랄은 농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를 낳은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농장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태어났냐? 이번에도 또 9명의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네. 첫째 이름은 바로 카를. 칼을. 네. 지금 우리 현재에도 많이 쓰는 이름이죠. 칼. 칼. 예, 영어식으로는 칼. 좀 이제 유럽식으로는 카를. 네. 이 카를은 농부가 되었어요. 당연히 이제 농장에서 태어나서 예, 마을 아가씨를 이제 신부로 받고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예, 농부로서.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융숭하게 대접을 해준 이 파티르와 모티르 저택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에서 태어난 건 이제 야르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야르를 이제 헤임달이 직접 찾아갔어요. 다른 두 집은 찾아가지 않았다가 네. 이 저택에서 태어난 야르는 찾아가서 이제 이들에게 좀 강력한 마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예, 지식을 전수하고 좀 마법이 담긴 칼도 전해주고 네. 그렇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완전 키운 거네요. 예, 이게 그렇죠. 이게 좀 속설에 따라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면서 이제 그런 대우를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전승이 여러 가지가 나뉩니다. 그렇게 해서 헤임달에게서 마법도 배우고 칼도 받은 이제 야렐은 성장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되었어요. 이들의 후손이 이제 각자 후손이 이어져서 이제 트랄의 자손들은 이제 농노가 되었고 네. 또 이제 농장에서 자라난 카르의 자식들은 농부가 되었고 또 이제 야르의 자식들은 이제 귀족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들의 왕 리그는 인간들에게 각자 농노와 농부와 그리고 이제 영주 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급 체계를 준 것이죠. 그러네요. 이것이 당시에는 이제 계급은 신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따라야만 한다라는 이제 권력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시 귀족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헤임달의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고요. 네. 우선 이제 우리 천수민 씨의 신청곡 한 곡 듣고서 네.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미스 나인의 DM입니다. Hey you 지금 뭐해 잠깐 밖으로 나올래 네가 보고 싶다고 거울 속에 난 So perfect 새로 산 신발도 Check it okay 잠든 도시를 깨워 late night 더더더 두근거려 거리마다 빛나는 spotlight 내게 가까워질 때 내 입가에 미소가 번져 네 눈 속에 my eyes 달려와 yeah 달콤하게 속삭이며 감촉했던 내 맘은 Yeah it's you Doesn't matter 특별한 me and you 가까이 갈래 I want to 눈을 못 피하게 말도 못 돌리게 너만 좋다면 Doesn't matter 맘소리치 말고 네 마음을 더 보여줘 네 손을 잡을래 너를 꼭 안을래 좋아해 널 내 맘은 I want you 기다리다 놓잖아 너도 알잖아 넌 special 원하는 건 딱 하나 모두 알잖아 다 티가 나는 걸 장난이 아니야 난 욕심이 생겼어 난 이대로 널 보낼 순 없어 아우 네 미소에 내 맘이 떨려 내 두 볼의 red light 번져와 yeah 솔직하게 말해볼래 숨겨왔던 내 맘은 Yeah it's you Doesn't
잡아줘 난 so special 매일 밤 기다린 지금 이 순간 You're the one that I needed 너와 같다고 말해줘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시작해 me and you 느낌이 좋아 I got you 어떻게 너와 나 이렇게 가까이 금방이 보였어 주저하지 말고 네 두 발로 날 안아줘 어쩌면 너와 나 마주한 이 순간 좋아해 난 너만을 I want you 예, 프로미스 나인의 DM 듣고 왔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는 드디어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드디어 인간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북유럽 신화에서 인간들이 그다지 주목을 받지를 못했죠. 네. 예, 혹시 토르가 후룬그니르와 결투한 에피소드는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네, 얼핏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이마에 숫돌이 박힌 토르는 맞습니다. 그 숫돌을 빼내기 위해서 마법사 그로아를 찾아가는데요. 이 그로아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그로아의 아들 스빕다크, 스빕다크. 뒤에 R이 붙는데 이거를 이제 묵음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스빕다크르. 이제 스빕다크르는 이제 어머니를 좀 일찍부터 여였는데요. 이 그로아가 이제 죽을 때 자신을 이제 찾아오라고 언젠가 성인이 되면은 자신의 무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이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불렀죠. 네. 당신의 아들 스빕다크르가 왔습니다. 어머니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어머니의 영혼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로아가 잠깐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네. 이제 영혼이 나타나서 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당의 마법사였기 때문에 마법에 능통하잖아요. 네. 그 이제 스빕다크르에게는 하나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언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에게 9가지의 약간 도움을 주는 마법을 걸어줍니다. 바로 노래로 된 마법이었는데요. 마법 노래. 네, 그렇죠. 어려울 때 이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노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강화를 시켜주는 노래죠. 찬송가인가요? 그리고 이제 길을 헤맬 때 이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노래. 날뛰는 강물을 잠잠하게 하는 노래. 그래서 이제 적을 만났을 때 적의 용기가 사라지는 노래. 그래서 버프 느낌이네. 손이 이제 묶였을 때 풀려 나올 수 있게 하는 노래.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노래. 강물과는 달라요. 바다예요. 그래서 암벽 위에 서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노래. 그래서 안개가 낀 길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거인과 언쟁을 할 때 이제 지혜가 샘솟는 노래. 상당히 또 정말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좀 많은데요. 구체적이네요. 이런 노래들을 가지고 어떤 곤란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들의 앞길을 축복을 해줍니다. 스빕다크르는 이제 어머니한테 감사를 하면서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스비다크르는 한 그 저택을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 저택에는 이제 거대한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과 함께 벽들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저택은 정말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것만이 아니라 또 벽의 바깥쪽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벽을 또 넘기기 위해서 먼저 불부터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철통 같은 경비가 있고 게다가 문에는 그 경비원도 서 있고
문을 넘어서더라도 그 안쪽에 있는 정원에서는 개 2마리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상당히 경비 태세가 엄중한 그런 저택이었는데요. 네. 스윗다르크는 이제 그 저택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저택이길래 이렇게 엄중한 경비가 돼 있는 것일까? 그래서 경비병에 물어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그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 집인 건가? 경비원은 이제 스윗다르크가 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몰골이 좀 말이 아니었는지 너 같은 거지가 올 곳이 아니라니까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예, 상당히 차갑게 대했죠. 네. 예, 스윗다르크는 그래도 나는 여기 그 나그네인데 여기 지나가는 길에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 집주인으로서의 정당한 예의가 아니냐 라면서 예, 오히려 예의를 따지지 않는 경비원을 나무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비원은 예, 맞는 말을 스윗다크르가 하다 보니까 일단 잠시 좀 주춤을 하더니 이곳에는 그 집주인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예, 갈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 누가 살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윗다크르는 좀 오기가 생긴 거죠. 네, 좀 아까부터 계속해서 스윗다크르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좀 혀가 꼬일 것 같은데 예, 발음 잘못할 것 같아요. 자꾸.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경비원과 스윗다크르는 이제 일단은 서로 자기소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원만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이 도대체 뭐 하는 성인지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우선은 거짓말로 이름을 댔어요. 내 이름은 빈트칼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처럼 차갑다. 네, 차가운 바람. 또 아버지는 바르칼드르. 이거는 초봄의 추위. 예. 이거는 저런 차갑네요. 예. 그렇죠. 예, 칼드르잖아요. 이게 영어의 콜드의 어원입니다. 예, 그리고 할아버지는 피오르 칼드르. 이거는 이제 겨울 추위.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겨울 추위고 아버지는 봄 추위고 그리고 이제 나는 차가운 바람, 바람처럼 차갑다. 바람. 그래서 나는 이런데 네. 너는 누구냐? 그래서 경비원의 이름은 이제 피올스비르드. 근데 피올스비르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름을 듣고 나서 이제 스윗다크르의 경계를 어느 정도 풀었는지 이 저택 안에는 이제 맹글라다라는 아가씨가 살고 계시다. 그분은 이제 주변에 이제 영주의 딸인데 정확히는 이 주변을 다스리는 분의 딸이다. 그분라고 했습니다. 근데 맹글라다는 사실 그 오딘을 섬기던 발키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 이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발키리는 그 다가오는 라그나로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에인헬라르라고 불리는 이제 전사들을 모집하는 예, 그런 역할을 가진 일종의 하급 신이었어요. 하급 여신이었죠. 그런데 그런 발키리 중에 일원이 그 오딘의 명령으로 인해서 밀드가드에 있는 이 저택에서 거의 갇힌 채로 계속 지내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맹글라다의 운명의 상대가 언젠가 찾아올 것이냐 그곳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운명의 상대가 바로 스윗다크르였어요. 하지만 문지기는 지금 눈앞에 있는 자 라그네가 자기 이름을 이제 스윗다크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몰랐겠지만 그냥 가명이 된 거예요. 가명이 돼가지고 문지기도 모르고 이제 스윗다크르도 가명을 됐으니까 예. 상황이 좀 꼬여버렸죠. 스윗다크르가 맹글라다를 만나고 싶다라고 했어요. 맹글라다는 아가씨를. 이제 문제기 피올스비르드는 그 당연히 네가 여기를 통과해봤자 저기 있는 개들도 넘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개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개들은 서로 교대로 잔대요. 예, 한 마리가 자면은 다른 한 마리가 이제 일어나 있는데요. 불침번이네. 예, 그러니까 그럼 그 개들한테 고기라도 던져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스윗다크르가 하니까
경비원은 마침 저기 정원에 있는 나무 위에 수탉이 하나 있는데 저 수탉을 이제 그 날개를 떼어서 주면은 걔들이 그거 먹느라 정신이 팔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 수탉이 이제 비도프니르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수탉이 아니었어요. 저 수탉을 잡기 위해서는 무스펠헤임을 다스리는 수르트라고 하는 이제 불의 거인이 있었어요. 무스펠헤임은 정말 열기로 가득한 세계였기 때문에 네. 불꽃의 거인이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했던 거죠. 이 불꽃의 거인 수르트의 아내 신드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검 레바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레바테인을 금고에다 두고 자물쇠까지 걸어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훔치는 건 안 되는데 이 레바테인이 있어야만 저 수탉을 잡을 수가 있다. 비도프니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신드라한테서 훔치는 건 안 되니까 직접 받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신드라한테서 그 검을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저 비도프니르의 깃털 하나를 뽑아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신드라가 그 아름다운 깃털을 보고서 교환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 비도프니를 잡기 위해서 네. 그 레바테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레바테인을 얻으려면은 이 비도프니르의 깃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깃털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되네. 그래서 이제 스비프다크르는 여기서 이제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레바테인을 얻어야만 수탉을 잡을 수 있고 또 수탉을 잡아야만 레바테인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다못해 그러면은 여기 맹글라다는 그 저는 아가씨라고 들었는데 네. 아가씨는 그 결혼할 상대는 있는지 음. 남자친구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갇혀 지내면 어떻게 결혼할 건지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올스비르드 그러니까 경비원이 맹글라다님은 예언으로 그 약혼자가 정해져 있다. 점지돼 있군요. 예, 점지된 약혼자가 있다. 그자의 이름은 스비다크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비다크르가 그걸 듣고 네. 뭐? 사실 내가 스비다크르다. 당장 문을 열어라. 하니까 그걸 맹글라다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뭐라고? 스비다크르가 그 예언 내 운명의 상대라고 들은 예언을 들은 스비다크르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당장 문을 열어라. 해서 이 두 사람은 드디어 이제 예언대로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어떤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그 레바테인을 얻기 위해서 수탉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수탉을 잡기 위해 레바테인을 먼저 얻어야 되는지 그 거기에 갇혀 있던 스입다르크가 어떻게 돌파하나 했는데 예언이 전부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맹글라다 아가씨가 저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 나 필요해서 문을 열어줘. 그렇게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하는 이제 요즘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로서는 상당히 좀 낙제점인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개연성이. 이 레바테인은 완전히 그냥 맥커핀으로 끝나 버렸고 걔도 그 수탉도 그냥 결국은 스비다크르의 이제 애완동물이 되어 버렸죠. 떡밥만 남겼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비다크르는 사실 한 게 없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묘사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험이 있었긴 하지만 최소한 이제 맹글라다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에서는 자기 이름이 됐을 뿐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예언에 있었던 것뿐.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서 이제 다음에 인간 영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이의 안녕 듣고서 다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Goodbye
함께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야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햇살 가득한 날들이여 안녕. 긴 잠에서 날 깨워준 아침이여 안녕. 너의 유리처럼 맑은 미소가 세상을 환히 웃음짓게 할 거야. Goodbye. 영원히. 예, 조이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예,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는 또 이번에 상당히 좀 시대가 뒤로 많이 흘러갑니다. 네. 예, 이 이야기는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북유럽 신화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베오울프라고 합니다. 예, 베오울프는 약간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가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그렇게 이 베오울프가 쓰여져 있던 시대에는 이미 북유럽에 기독교가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전파가 되고 나서 쓰여졌기 때문에 네. 그런 색채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는 인간 영웅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과 맞물렸다고 할 수 있죠. 네. 예,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맞설 수 없다. 음. 그것을 이제 베오울프는 그런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예, 정면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 베오울프는 이제 덴마크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한 그 영웅인데요. 네. 예, 정확히는 이제 데인족 왕가에서 이제 왕자로 태어납니다. 예, 이 데인족은 예, 덴마크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이 데인족의 정확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 데인족과는 좀 연관이 있는 예이츠족이라고 하는 왕족입니다. 예이츠족은 이제 오늘날의 스웨덴의 땅에 있는 그런 왕족이었는데요. 네. 이 데인족이라고 하는 이제 덴마크에 있는 약간 좀 그 왕족과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하나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데인족의 땅에 나라에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데인족의 왕인 흐로스가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네. 거대한 연회장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에서 이제 매일같이 연회를 열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셨죠.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늪지에 있는 그렌델이라는 괴물이 이 소음에 견디지를 못해서 예, 난동을 피우면서 연회장을 급습하고 사람들을 습격하고 죽이고 먹었다. 아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덴마크 지역에 있는 이 데인족, 데인가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오울프는 이제 예이츠족의 이제 전사들을 네. 12명 정도 데리고 자신이 이제 데인족을 구하러 갑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서 찾아간 후로스가는 이제 왕이죠. 이 데인족의 왕. 데인족의 왕은 베오울프를 환영하면서 이제 그 문제의 연회장에서 연회를 열어줍니다. 연회를 열어서 술을 마시고 이제 다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을 때 이 흐루스가의 신하 중 한 명이 네. 이 베오울프에게 취해서 그런지 베오울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베오울프가 이전에 그 브레카라고 하는 다른 부족의 그 우두머리랑 수영 시합을 했다가 도중에 바다 괴물이 난입했기 때문에 베오울프가 이거랑 싸우다가 수영 시합에서 진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거 가지고 놀린 거예요. 수영 시합에서 졌던 일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근데 베오울프는 이거에 대해서 그 감정 컨트롤 잊지 않고 네. 오히려 이 말을 한 움페르스라고 하는 이 신하가 네. 그때 그 바다 괴물이 나타나자마자 콩쥐 빠지게 도망친 일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으로 움페르스에게 망신을 주고 이제 움페르스는 그 방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 망신만 당하고. 왜냐면 이제 그 베오울프는 바다괴물과 싸우다가 수영샵에 졌다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이 바다괴물을 퇴치를 했거든요. 베오울프가. 예. 그렇기 때문에 명예는 오히려 베오울프에게 있었다. 역으로 당했네. 그런 작은 사고가 이벤트가 한 번 있었다가 네. 이제 베오울프와 그 데리고 온 12명의 전사들은 이제 아무도 없는 연회장에서 잠복을 합니다. 이제 술에 골아떨어서 잔척을 하면서 그른델을 기다렸어요. 이제 그랜델은 이제 어느 때와 같이 이제 연회 소리를 듣고 한밤중에 연회장을 찾아왔어요. 또 먹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예이츠족의 전사를 이제 어둠 속에서 습격을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그 습격으로 한 명의 전사가 당해버렸고요. 이제 그랜델은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네. 예이츠족이 가진 어떠한 무기도 그랜델에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화살도 막아내고 검에 창에 찔려도 검으로 베어도 그 피부를 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베올프가 달려들어서 그랜델에게 팔목을 잡았어요. 한쪽 팔목을 잡고 힘으로 당겨냈는데요. 네.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랜델에게. 그랜델은 이제 아파서 자기 팔이 잡아당겨지고 있으니까 네. 아파서 날뛰었는데 베올프는 그래도 끈질기게 이제 그랜델 더 힘을 주면서 그랜델의 팔을 당겼어요. 그리고 이제 베올프를 떼내지 못하고 그랜델은 오히려 팔이 뜯겨 나갔어요. 아이고. 예, 힘으로 거인의 팔을 뜯어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랜델은 이제 자신의 팔이 찢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예, 늪지로. 늪지 속으로 들어간 그랜델은 이제 자기 집인 동굴에 도착은 했으나 네.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결국 자신의 동굴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과다출혈로 사망. 그렇죠. 네. 예, 모두들 이 베올프의 놀라운 활약에 네. 이제 대인족은 정말 크게 감사를 했고 또 다시 이제 연애를 벌이게 됩니다. 예, 이번에 진짜로 진짜. 예, 괴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그랜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네. 예, 어머니인 이 그랜델의 어머니가 다시 복수를 하러 온 거예요. 예. 그랜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연회장을 습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베올프가 좀 이제 베올프에 대해서 경계를 했는지 어느 정도 교전을 하다가 좀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 늪지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올프도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를 못했고요. 네. 이번 그랜델 어머니에게 결국 이 거인을 완벽하게 퇴치하기 위해서는 베올프가 그 늪지 속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동굴에서 이제 놈을 퇴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올프는 혼자서 그곳으로 향하겠다 하는데 그때 그 어제 그에게 약간 술 취해서 시비를 걸었었던 이제 움페로스가 그 잠시 말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후룬팅이라고 하는 자신의 집에 있는 갑오인 검을 줍니다. 이 후룬팅은 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날카로워진다는 그런 마법의 검이었는데요. 이 베올프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맨몸으로 오직 그 칼 후룬팅 한 자루만 가지고 늪지 속으로 다이빙합니다. 잠수에서 수영에서 다다른 곳이 그 안에 있는 동굴이었죠. 그 동굴에서는 이제 그랜델의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당연히 인간이 여기까지 쫓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겠죠. 베올프는 자고 있는 그 거인의 목을 내려쳤어요. 네. 내려쳤는데 후룬팅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게 속설에 따르면 피를 먹으면 날카로워진다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피가 안 묻으면 그냥 좀 뭉툭했나 봐요. 그런데 그 뭉툭한 거에다 피를 어떻게 묻혀요? 그러니까 좀 쓸모가 없는 예, 그런 속담의 유래가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북유럽 쪽에서.
예, 정작 정말 모양새는 좋은데 예, 정작 필요할 때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듣지 않는 칼을 후린팅을 버려버리고 베오울프는 벽에 걸려있던 거인의 집에 있는 한 칼을 집어듭니다. 네. 그 검을 집어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내리치니까 이번에는 잘 썰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랜델의 어머니를 죽이는 데 성공을 했는데 네. 베오울프는 그 명검을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랜델의 어머니 그 거인이 가진 내부에 있는 도끼 때문에 칼이 녹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베오울프는 검을 가지고 가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거인을 퇴치하는데 진짜로 이번에 성공을 했으니까 네. 이번에야말로 이제 대인족의 연화를 용숭이 대접을 받고 네. 예, 자신의 집인 이에츠 지방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오울프는 그렇게 거인 2마리를 퇴치를 하고 네. 그것도 이웃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웃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러고 나서 50년이 지났어요. 50년 동안 50년. 베오울프는 성군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네. 어느 날 이제 한 노예가 음. 그 접시를 깨버리고 자기 주인의 접시 혹은 항아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가구를 깨버리고 그게 혼나는 게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다가 어떤 숲속에 있는 동굴 속으로 헤매 들어갔는데 네. 그곳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쌓여 있길래 그곳에서 황금으로 된 컵을 하나 훔쳐옵니다. 네. 동굴에서. 하지만 그 동굴은 이제 어떤 용의 둥지였고요. 이제 용은 자신의 보물이 훔치고 간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네. 베오울프의 나라를 이제 유린합니다. 공격하고 나날이 습격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50년 만에 베오울프는 스스로 이제 괴물을 잡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50년 지났으면 나이가 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최소 60대 70대 되겠죠. 그래서 베오울프는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자신의 기사들과 함께 용토벌을 나섰는데요. 네. 이 용토벌을 갔는데 그 용의 그 동굴까지 갔는데 다른 기사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용이 무서워서. 남은 거는 이제 위글라프라고 하는 이제 조카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위글라프와 베오울프는 이제 서로 협력하여 용과 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오울프가 용과 정면에 싸우고 위글라프가 이걸 돕는 거였는데 네. 용이 불꽃을 뿜으면서 베오울프를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베오울프는 그걸 방패로 막고 있을 뿐이었고요. 이때 위글라프가 이 단검을 베오울프에게 주면서 네. 이 단검 덕분에 다행히도 베오울프는 용의 목에 그 단검을 꽂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글라프 덕분에 구사일생 1대1로 했다면은 아마 그대로 구워져 죽을 뿐이었을 텐데 네. 조카가 용기를 가지고 함께 싸워준 덕분에 베오울프는 용에게 이길 수 있었는데요. 다만 싸움이 끝난 뒤에 베오울프는 그 용의 불꽃 숨결을 너무 많이 맞은 바람에 온몸이 화상투성이어서 위글라프에게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그대로 그 동굴에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국민들은 이제 용감한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네. 그에게 며칠 동안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베오울프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북유럽 신화에서는 좀 이색적인 영웅이죠. 이질적인 영웅인데 어떤 영웅들도 정확히는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렇게까지 괴물과 정면에서 맞서 싸울 정도로 힘을 가진 영웅이 없어요. 그 점에서 베오울프는 상당히 좀 이질적이고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영웅이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었다 보니까 베오울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좀 여럿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른 인간 영웅 시구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 합니다. 시구르드.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으로 제드 커젤의 He Says He Needs Me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said you need me. The devil need me. You said you need me. Put my name on your lips. Let me know when you're done. Crack the window in the morning. Let your tears be unloaded. Need something on Sunday. Got the taste of my mouth.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Grease the fingers. Kiss the baby. Penny, penny. Come and see me. That ain't right. My God ain't right. That ain't